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켓 타이밍은 신의 영역입니다. 어떤 의사결정이 수익률에 가장 영향을 미치냐, 비중입니다. 비중. 장기를 보면은요, 며칠은요 사실은 티끌입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4일 뉴스토스트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어피티의 박진영입니다. 네, 여러분 어피티 오네요. 전문가 초대석에 첫 광고주 한화 자산운용 ETF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너무 좋은 상품인데 이거 라이브로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여쭤봤어요. 정 어려우면 라이브 말고 다른 방식이 없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한번 나눠봤었는데 라이브 가겠다. 라이브를 선호한다 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최고다 진짜 찐이시구나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수락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내용이 정말 알차게 ETF와 연금 얘기 준비를 해봤거든요. 20몇 페이지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담을 하는 것도 좀 지금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첫 번째 광고주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런 기쁜 소식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알찬 내용들 잘 전할 수 있게끔 저도 얘기를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ETF로 연금 관리하는 방법 한화자산운용 금정섭 본부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화자산운용에서 플러스라는 브랜드로 ETF 사업을 하고 있는 금정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연금관리 ETF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ETF가 뭔지 좀 쉽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요즘에 금융상품 쪽에 ETF를 빼고는 사실은 좀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맞아요. 하고 계신데요. 일단 간단히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그 ETF는 그냥 이름 그대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E가 이제 익스체인지, 네. 거래소라는 뜻이죠. 트레이디드, 거래되는. F는 거래되는. 펀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펀드는 사실은 그 저희가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이제 가입을 하는 네. 약간 그 오프라인 느낌, 네. 마트 가는 느낌, 맞아요. 차 타고 마트 가는 느낌인데 이거를 거래소에 상장을 하면은 거래소에서 이제 주식처럼 거래를 하니까 편리합니다. 여러 종목을 또 분산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P 500 ETF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종목이 500개가 들어있거든요.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주식처럼 거래하니까 편리하고요. 펀드 대비 좀 보수도 좀 저렴한 편이에요. 수수료 같은 네. 개념으로. 그래서 사실은 편리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펀드보다는 ETF 쪽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넘어왔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은 앞으로도 상품도 굉장히 다양해요. 네. 우리나라도 거의 1000개 가까우니까 상상할 수 있는 상품들이 다 있어요. 대부분 있다. 아, 그리고 만약에 상상하는데 없다라면 저희 같은 운용사들이 실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예, 그래서 웬만한 상품들은 다 거래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개별 주식을 하다가 ETF로 연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개별 주식을 한다는 게 이제는 참 상상이 잘 안 될 정도로 ETF에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요즘같이 특히 변동성이 좀 큰 장에서는 ETF로 투자하는 게 좀 위험도 많이 막아줄 수 있고 이제 연금하면 보통 저희가 떠올리는 연금 저축 펀드 IRP, 퇴직연금 계좌, ISA 같은 이런 연금이란 단어가 붙는 계좌를 개설해서 입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 이제 막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ETF 활용해서 우리가 연금으로 노후 대비할 수 있는 건지 좀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3층 연금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3층 연금. 많이 네. 얘기하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살면서 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3층 연금을 준비하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층은 뭐냐면 이제 국민연금이죠. 이제 그게 이제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만으로는 힘드니까 2층, 3층을 탑을 쌓아 올리는 건데 2층이 이제 회사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이죠. 퇴직연금. 예, 그게 이제 IRP라 불리는 이런 식의 연금들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은 2층으로도 좀 부족하면은 이제 3층을 쌓아서 좀 탄탄하게 가는 건데 그게 이제 개인연금이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은 하나 더 하면은 이제 최근에 많이 하시는 ISA까지 ISA. 하게 되면은 사실은 꽤나 탄탄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질문 주신 거는 그러면은 거기다가 돈만 넣어놓으면 되느냐? 그렇죠. 보통 많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돈만 넣어놓으면 되죠. 네. 이제 수익이 없을 겁니다. 그 투자의 핵심 툴로서 이제 ETF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일단 ETF는 앞서 말씀드렸던 국민연금은 우리가 어떻게 핸들할 수 없으니까 빼면 2층, 3층 연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서는 ETF 전부 투자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 노후에 대한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세제 혜택도 줘요.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을 가입을 하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 일정 수준 세액공제를 주거든요. 그렇죠. 세액공제는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낸 세금을 네. 어떤 일정 수준만큼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사실 뭐 청년 도약 계좌 아니면 뭐 특판 적금 이런 것보다 훨씬 나은 거잖아요. 다르죠. 비과세는요. 네. 세금을 내야 되는 걸 안 내게 해주는 네네. 거고 돌려주는 돌려주는 거거든요. 아, 돌려주는 거니까. 어차피 저희가 이제 연말에 연말정산을 할 텐데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왔으면 거기서 일정 퍼센트를 세금을 돌려주는 거니까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직장인분들은 특히 그렇죠. 세액공제는 머스트다라고 아, 생각을 머스트다. 하고요. 그리고 ISA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이제 비과세 처리를 해주는 거니까 일단은 정부에서 해주는 건 다 받아 먹어야죠. 맞아요. 네, 다 진짜 받아먹어야죠. 진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는 자산을 키워야 되니까 뭐 ETF가 됐던 펀드가 됐던 간에 어쨌거나 자산을 키워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맞아요.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맞아요. 현금 두시면 안 되고요. 현금으로 그대로 두는 거는 정말 입출금 통장에 따로 돈을 빼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 비상금 통장 하나 더 만들 거 아니잖아요. 연금에 그럼 매달 얼마씩 넣어야 될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전 요즘에 연금에 대한 그 경각심이 굉장히 커져서 제 월급 들어오면 월급날 절반 그냥 넣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통상적으로 하는 것 같진 않고 일반적인 직장인분들은 매달 얼마씩 연금에 넣는 게 적절할까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질문 좀 받거든요. 얼마를 넣으면 되냐. 네. 근데 그 질문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뭔가 조금 덜 넣고 싶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아, 내가 쓸 게 많거든요. 아, 여기 깔려 있는 행간의 네, 의미. 행간의 의미가 10%면 되냐라는 거는 5%. 반대로 얘기하면 90% 쓰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재테크의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면 특히 이제 어피티의 주요 구독자분들이 네. 20, 30대 젊은 분들이라고 하시니까 재테크의 개념 전 개인적으로 우리가 젊어서 이제 근로소득이라는 게 주 수입이잖아요. 네. 이 근로소득을 나중에 연금소득으로 이제 바꾸는 금융자산으로 바꾸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재테크. 그렇죠. 이제 저희가 나이 듣고 은퇴할 쯤 되면은 근로소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벌 수 있을 때 근로소득을 금융자산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중은 최대한 높여야죠. 좀 괴롭더라도 요즘 뭐 짠테크란 말도 있지만 그쵸. 그래서 얼마가 적절하냐는 말은 반대로 가능한 한 최대로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그 사고 싶은 거 좀 줄이고 네. 먹고 싶은 거 줄이고 하루하루 이제 힘들게 직장 생활 하는데 그거를 근로소득을 미래를 위해서 가장 많이 전환하는 게 이제 핵심인 거지. 그렇죠. 비중이 10%면은 마음 편하게 90% 쓰실 거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월급에서 꼭 써야 되는 부분만 빼고는 일단 다 투자하자.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네. 금액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기간입니다. 제가 이제 좀 데이터를 좀 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제 근로소득의 50만 원 정도를 적립을 해요. 네. 한 6% 정도 가정해 볼게요. 매월 50만 원인데 6%면은 월에 한 0.5% 정도 수익 난다고 해서 네. 이거를 제가 투자를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10년이 지나면 그 1년에 600이니까 원금이 6천이잖아요. 네. 근데 수익률이 6%면은 수익금이 한 2,200 되거든요. 음.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그런데 이게 20년이 지나면 원금 1.2억에 수익이 1.1억이에요. 와, 똑같아지네요. 원금만큼 되죠. 네. 이게 이제 금리, 그러니까 기간의 힘인 거거든요. 음, 근데 이게 20년에서 30년으로 가면 드라마틱하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죠. 지수함수처럼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원금이 1.8억이 되는데 수익이 3.2억이에요. 아, 원금의 몇 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기간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말은 쉬운데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괴롭거든요. 이게 사실은 매일같이 그러니까 매월 50만 원씩 30년 낸다는 건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생기거든요. 어쨌거나 포기하지 말고 기간은 최대한 늘려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50만 원보다 적어지더라도 네. 기간은 최대한 강제로 집행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렇고요. 맞아. 두 번째는 6%였잖아요. 네, 아까 수익률. 수익률이 이 수익률이 예를 들어 한 10% 정도로 올라간다.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까 6%일 때 30년이면 원금이 1.8에 수익이 3.2억이잖아요. 근데 이게 6%가 아니라 10%가 되면 이게 3.2억이 아니라 수익금이 거의 10억 가까이 돼요. 와, 자,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 장기간 20년, 30년 투자한다.
그랬을 때 수익률을 단지 1%라도 늘리게 되면 이 기간에 비례하기보다는 훨씬 더 급증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가능한 한 가능한 길게 그리고 공부 많이 해서 수익률을 1%로 올리자. 올리자. 예, 그걸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파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주택 구입하고 나서 연금 준비 제대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일찍 시작하는 게 맞다는 건 알겠는데 타이밍 잡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돈 쓸 일이 있을 때는 그걸 먼저 돈을 쓰고 연금 준비하는 게 나을지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궁금하다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테크의 본질은 근로소득을 금융자산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뭐 집을 살 수도 있고요. 네, 이제 그렇지만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시작을 하는 것. 그리고 그거는 때가 없습니다. 바로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이제 집을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하지만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잴 거 없습니다. 상품은 나중에 골라도 되고요. 맞아요.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예. 저는 그 날을 월급날 하시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요즘 웬만한 것들은 다 앱으로 가입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계좌 개설하고 신분증 챙겨가지고 바로 개설하고 그리고 매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세팅해 놓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고민들이 한 90%는 사라질 거예요. 일단 시작하고 나면. 그래서 ETF로 이렇게 연금 관리할 때 2030 투자자분들이 좀 지켜야 될 원칙 또는 이건 진짜 하지 마라 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그 나오는 얘기 중에 그 얘기 많이 해요. 주가가 이제 특히 이제 미국장 많이 사시니까 뭐 테슬라 사시기도 맞아요. 하고 S&P 500 사시기도 하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마켓 타이밍을 잡고 싶은 거예요. 아, 쌀 때 사고 싶은데. 그렇죠. 좀 조정받지 않을까? 네.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켓 타이밍은 잡으실 필요가 없다. 아, MG인 경우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수익률만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그래도 그 앞으로 좋다고 보는 게 미국 대표 지수. 네. 그러니까 주식은 좀 변동성이 크니까 대표 지수, 그러니까 시장을 사는 거죠. 그렇죠. S&P 500 같은 이 시장 지수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자금을 모을 때 어떤 의사결정이 수익률에 가장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보면은 네. 비중입니다, 비중. 그러니까 어차피 MZ세대 같은 경우에 주식을 사실 건데 네. 그 시장 지수 관련된 ETF를 사시면 그 비중이 미래에 얼마가 될지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마켓 타이밍은 거의 영향을 안 미쳐요. 거의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제 어떤 실제로 어느 정도 검증된. 검증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하나 좀 이렇게 좀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최근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크게 조정받았던 시점이 있거든요. 네. 연도가 언제였냐면 2022년이었어요. 아, 2022년은 주식, 채권, 금 모든 자산이 다 빠졌던 정말 이례적인 한 해였거든요. 그 당시 데이터를 보니까 22년 코스피 수익률이 마이너스 25%였어요. 네. 시장이 25% 빠진 거는 어마무시하게 빠진 거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제가 22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수익률이 빠질 때 마켓 타이밍을 잡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귀신같이 한번 잡았다고 쳐보자고요. 네. 데이터를 보니까 25% 마이너스가 났는데 한 9일 정도의 수익률만 피했으면 큰 폭으로 빠졌던 이게 쭉 그 순서를 보면 9일만 피했으면은 이게 플러스로 전환이 돼요. 아, 네, 오른 날을 마켓 타이밍을 잘 잡아서 오른 날은 귀신같이 들어가고 네. 9일만 피했으면은 수익률이 플러스였다. 플러스가 됐거든요. 네. 근데 영업일 기준으로 한 250일 정도 되는데 9일을 맞추려면 3.6% 확률이에요. 아, 거의 뭐 신뢰를 받아야 되는. 못 한다는 그쵸. 거죠. 못 한다는 거죠. 마켓 타이밍은 신의 영역입니다.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요. 작년이죠. 23년은 코스피 수익률이 19% 올랐거든요. 근데 이때 마켓 타이밍 잡다가 네. 이제 오르니까 네.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좀 빠질 때 해야지 하고 주식을 다 뺐어요. 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장 많이 오른 날이 한 7일 정도 되거든요. 네. 이 7일을 투자하지 않으면 거꾸로입니다. 250일 중에 7일을 투자하지 않으면은 시장이 19% 올랐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마켓 타이밍 의미 없다. 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적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그 위험 자산을 맞죠. 노출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투자하시고 네. 적립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다만 네. 적립식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네.
장기를 투자하는데 무조건 장기가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특정 시점에 그 오랫동안 모았는데 수익률이 빠지면 자산이 좀 크게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리밸런싱은 좀 해주셔야 되는데 1년마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중간중간 뭐 5년마다 한 번, 아, 그렇게 10년마다 한 번. 길게 잡아도 돼요. 왜냐하면 난 30년 투자할 거니까. 그쵸. 30년 투자할 거니까 리밸런싱 1년이라는 건 단타하겠다는 의미예요. 아, 정말요? 네. 전 1년이면 되게 길다고도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아직 살아갈 날이 많고요. 그쵸. 적립식이라는 거는 위험을 어느 정도 분산해 주는 거기 시간을 때문에 분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투자하시면서 네. 좀 장기 리밸런싱을 가는 게 좀 장기 좋다고 봅니다. 리밸런싱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주식시장을 떠나면 안 된다. 떠나면 안 된다. 네. 장기를 보면은요. 네. 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며칠은요. 사실은 티끌입니다. 아, 티끌. 네. 맞아.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맞죠. 오히려 주식시장을 떠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수익을 또 못 가져오는 리스크도 있거든요. 담은 상태에서 가야 되는 겁니다. 담은 상태에서 네네. 일단 떠나지 마라. 시작하고 네네. 떠나지 마라. 네. 그래서 최근 ETF 트렌드, ETF가 개별 주식보다 막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상장된 ETF 중에서는 요즘 어떤 ETF가 잘 나가는지, 베스트셀러가 뭔지가 궁금합니다. 잠깐 제가 자료를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개인 순매수 상위 ETF 연초 이후인데요. 일단 왼쪽은 국내 시장에 상장된 그 저희 같은 운용사가 만든 ETF인데 연초 이후로 개인 순매수 탑 10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약간 회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게 있죠. 이게 이제 해외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1등이 미국 S&P 500에 투자하는 ETF, 3등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런 식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왜 자꾸 국장을 떠나고 해외로 가느냐, 그리고 이런 주식 특히 이제 S&P 500 같은 대표 지수를 사느냐라고 보면은 제가 이것도 한번 준비해봤어요. 오른쪽에 있는 게 그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그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를 얼마나 사는지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분들은 똑같습니다. 한국이랑 S&P 500이 1등부터 5등 전부 차지해요. 저는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이 글로벌 트렌드 잘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성공적인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만약에 S&P 500이나 미국 배당 다우존스나 나스닥이나 지금 많이 사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네. 사실 과거에는 주식 투자 되게 안 하셨는데 맞아요. 불과 코로나 사태 이후로 4, 5년 동안 맞아요. 너무 많이 변했고요. 레벨업 하셨어요, 진짜로. 네, 이런 S&P 500 같은 이런 종목들을 많이 사시고 이 트렌드는 특히 계속 갈 연금 거예요. 계좌로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어피티도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 세대에 지금 2030 30대 정도 분들 세대에 삼촌이나 뭐 큰아빠 그런 분들이 이제 주식했다가 좀 안 좋은 그런 하락을 많이 겪으셨던 분들이 저희 세대. 아 그래서 주식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주식을 안 하다가 팬데믹 때 너도 나도 막 하고 막 다 한 번씩 해보신 거예요. 그리고 오르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다 겪어보신 다음에 팔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는구나라는 것도 다 아시고 그러더니 이제는 개별 주식이 아니라 ETF로 가보자라는 게 2단계로 넘어온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나가는 ETF 상위권에 미국 키워드가 진짜 많이 보이죠. S&P 500 지수 같은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미국 그 지수를 따라가는 ETF로 많이 몰리는 게 트렌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미국 주식 뭐 지수에 투자할 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또는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미국 S&P 500을 제일 많이 사시고요. 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자금이 글로 몰리고 있거든요. 근데 S&P 500을 투자하는 거를 이제 기본으로 하시는 건 있는데 네. 약간 좀 요런 포인트는 좀 그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첫 번째는 요 차트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시장의 그 수급 관련된 얘기거든요. 수급 관련된 얘기인데 미국 투자자들이 그 펀드를 가입할 때요. 어떻게 가입을 하냐면은 ETF는 이제 인덱스 펀드라고 하거든요. 인덱스 펀드는 뭐냐면은 시장에 있는 큰 주식은 더 많이 사고 작은 주식은 좀 적게 사서 네. 시장 사이즈별로 규모별로 투자하는 게 인덱스 펀드고요. 네. 액티브 펀드는 뭐냐면 매니저가 좋은 주식을 골라가지고 잘 갈 것 같은 거 고르는 건데요. 이 방식이 두 개로 구분이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 시장은 지금 패시브로 압도적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2007년 이후로 최근까지 보시면은 패시브 펀드, ETF 포함입니다. 그러네요. 예, 이쪽으로 3,100조가 들어왔어요. 3,100조가 들어왔고요.
액티브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맡겨서 좋은 주식을 사주세요 하는 액티브 펀드는 4천조가 빠졌습니다. 네. 이 트렌드는 이제 어떤 그 함의를 갖고 있냐면 패시브 펀드를 몰리게 되면은 S&P 500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위 종목 1등이 이제 애플 같은 건데 네. 그 종목에 돈이 더 들어갑니다. 너무 많이 몰리는 거예요. 비중대로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플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줄여야지 이런 결정을 안 내리고요. 네. 비중대로 사거든요. 시장에 실제로 구성되어 있는 비중대로 사다 보니까 성장주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차치하고 네. 주식을 할 때 수급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수급은 성장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의 성장주 비중이 2017년에는 42%였는데 최근에는 성장주 비중이 53%까지 올라왔다. 이제 이게 성장주 비중이 확대된다라는 표현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 경제 주도 섹터가 좀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뭐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일 네. 수도 있는데요. S&P 500 지수의 상위 10종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30년 동안 좀 표로 그려봤는데요. 1995년, 2005년, 2015년 쫙 있는데 제일 먼 거를 좀 볼까요? 네. 1995년에 시가총액이 가장 컸던 거는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산업재. AT&T는 통신주. 엑손모빌은 이제 석유 관련된 에너지 회사, 코카콜라 뭐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그렇죠. 많이 다르죠. 지금 완전 전통 기업이죠. 전통 기업이고 네. 제조업 기반이에요. 그렇네요. 제조업 기반이고요. 특히 이 제조업 기반에 있는 기업들이 가치주가 많아요. 가치주가 많은데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미 경제의 주도 섹터가 변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최근에 되게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네, 네. 그리고 미국 기업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연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뭐 짧게 한 10년? 네. 너무 빨리 변하니까요.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AI를 선점하지 못하면 사실은 구글도 좀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거다라고 하면 전망한다면 네. 지금 현재 S&P 500에서 그 연관된 기업들을 좀 더 사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사실은 개별 종목으로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S&P 500의 그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성장주를 좀 더 사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 산업이 바뀌고 있고요.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우리가 사랑하는 S&P 500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종목이. 이 포인트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도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때 반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아무리 봐도 한 5년, 10년 뒤에는 이런 산업이 지배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에 50%, 나머지 50%는 S&P 500에 우량, 배당 많이 주는 곳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 MZ 분들이 네. 특히 우리나라 국민성이기도 한데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요. 그냥 사라니까 S&P 500을 사는 게 아니라 더 고민하시는 네.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개인들이 모여 있는 주식 카페 같은 데 많이 들어가 보는데 네. 이 논란이라기보다는 이 토론은 꽤 오래된 건데 S&P 500하고 나스닥을 몇 대 몇을 섞어야 되냐? 최적의 포인트는 얼마냐? 네. 나스닥을 20을 섞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꽤 많았어요. 성장주가 나스닥에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있으니까 섞고 싶은 거죠. 두 개를. 성장주 프리미엄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성장주를 좀 그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내 연금 자산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름의 어떤 저의 전망, 어떤 트렌드가 있냐, 또 주목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말씀 주신 내용들을 쫙 종합해 보면 뭔가 성장주라는 키워드가 계속 머릿속에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성장주.